이 논란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2006년 모여서 투표를 합니다. 명왕성을 비롯해서 태양계에 있는 천체들을 어떻게 이제 교통 정리를 좀 할 것이냐, 명왕성만 골라서 쫓아내려고 만든 인위적인 조건 아니냐, 행성의 지위를 일래 만래 이런 논의가 벌어지고 있었을 2006년도 1월이 되었을 때 뉴 호라이즌스가 지구를 떠나게 됩니다. 실제로 들여다본 명왕성의 모습은 굉장히 다이나믹했다.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명 플래닛 9이라고 하는 진정한 9번째 행성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이거를 내가 먼저 찾겠다, 뭐 이런 이제 새로운 붐이 일고 있는 거죠. 좀 재밌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마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던 9번째 행성의 후보일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에서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이 대체 어디일까? 이거를 두고 천문학자들은 거의 한 200년, 300년 가까이 계속 치열하게 경쟁을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인간들은 맨눈으로만 하늘을 봐왔기 때문에 당시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어두운 멀리 떨어진 행성 토성 정도까지가 태양계의 끝자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17세기가 지나가면서 서서히 사람들은 망원경으로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전엔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던 태양계 끝자락에서 새로운 천체들을 하나 둘 발견하게 되죠. 1780년대가 되면서 당시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이 새로운 이상한 천체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토성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무언가 작은 얼룩처럼 보이는 애가 꼬물꼬물 배경 별들 사이를 비집고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다만 이제 처음에 허셜은 이걸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혜성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명확한 꼬리는 보이지가 않았으니까 아직 태양에 근접하지 않아서 꼬리가 길게 그려지지 않은 상태의 혜성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연이은 관측을 통해서 이 천체가 그리는 궤도를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보니까 이거는 혜성이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큼직한 크기를 갖고 태양계, 토성보다 더 멀리 외곽을 돌고 있는 또 다른 행성이었던 사실을 밝혀냅니다. 처음에 허셜은 이 천체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했던 영국의 국왕 조지 3세를 기리는 목적으로 이 천체를 뭐 조지의 별 이렇게 불러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당시 태양계에서 발견된 천체들은 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이름으로 하는 약간 전통이자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조지의 별이라고 했던 허셜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진 않았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천왕성이라고 부르는 행성의 이름으로 이제 굳어지게 된 거죠. 천왕성이 발견되고 천문학자들은 열심히 천왕성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 궤적을 쭉 추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했어요. 천왕성도 어쨌든 태양계 멀리 있지만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서 돌고 있는 일개 행성이잖아요. 그러면 천왕성에 어떤 궤도를 그릴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간단하게 태양과 천왕성이 주고받고 있는 중력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 관측을 해보니까 이 천왕성이 그리는 궤도가 태양의 중력만 고려했을 때 단순하게 얻어지는 예상 궤적에서 살짝 벗어나고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를 이제 많은 수학자, 물리학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존 애덤스라고 하는 수학자, 그리고 위르뱅, 르 베리에라고 하는 프랑스 수학자들이 있는데 천왕성 너머에 또 다른 행성이 숨어 있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미지 행성이 바깥에서 천왕성을 계속 중력적으로 괴롭히면서 천왕성이 그리는 궤도가 태양 중력으로 예상되는 궤도를 살짝 벗어나게 일종의 중력적인 섭동을 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 관측된 그 미세한 움직임을 근거로 해서 애덤스랑 르 베리에는 얼추 비슷한 위치에서 새로운 행성이 숨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도 1846년에 정확하게 그 천문학자 요한 갈레에 의해서 그 위치에서 새로운 행성이 또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천왕성 다음 행성 해왕성이죠. 이 해왕성은 천문학 역사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쭉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존재가 실제 관측을 통해서 확인되기 전에 이미 수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행성의 존재, 나아가서 행성이 어느 정도 위치에 놓여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까지도 꽤 명확하게 예측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왕성의 발견은 뉴턴의 중력 법칙 그리고 천체 물리학, 수학의 위대한 승리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해왕성이 발견될 수 있었던 거는 한편으로는 굉장한 우연이 겹친 결과이기도 합니다. 당시 르 베리에랑 존 애덤스가 이제 새로운 행성, 그 어둠 속에 떠돌고 있을지 모르는 미지 행성의 위치를 계산할 때 딱 1840년대 즈음에 이 계산을 하고 예측을 내놓고 있었기 때문에 우연하게도 이들이 내놓았던 결과가 얼추 비슷했어요. 사실
애덤스가 그렸던 이 행성의 궤도와 르 베리에가 그렸던 행성의 궤도는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1840년대가 아니라 좀 다른 시점에 예측을 내놓았다면 두 사람이 딱 특정지었던 이 행성이 예상된 위치는 좀 많이 벗어났을 겁니다. 근데 운 좋게 딱 1840년대 그쯤에 예측하고 계산을 내놓았기 때문에 서로 달랐던 궤도가 그나마 제일 비슷하게 겹치는 구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딱 그 시기에 행성들을 열심히 찾았던 덕분에 운 좋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르 베리에가 예측했던 위치에서 한 1도 이내 별로 벗어나지 않은 위치에서 실제 행성을 발견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제 이렇게 천왕성과 해왕성까지 발견하고 나서 또 한참 동안 인류는 새로운 행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천왕성과 해왕성의 미세한 움직임 속에서 또 조금씩 새로운 주장을 하는 천문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천왕성 넘어 해왕성을 발견했는데도 여전히 완벽하게 천왕성의 이상한 궤도의 섭동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는 건 또 역시 천왕성과 해왕성 넘어 더 커다란 행성이 더 먼 어둠 속을 떠돌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퍼시벌 로웰은 어떤 계산을 하냐면, 지구의 한 7배, 5배 정도 무거운 또 다른 육중한 가스 행성이 이제 숨어 있고, 이게 아마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최외곽 행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미지의 행성을 말 그대로 미지수니까 플래닛 X라고 이제 불렀던 거죠. 퍼시벌 로웰은 아주 열심히 관측을 했지만 이제 본인이 직접 그 미국 플래그스태프 산 꼭대기에다가 망원경까지 지어가지고 평생 동안 이 플래닛 X 사냥을 하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직접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웰이 지었던 천문대에서 찾아온 되게 젊은 천문학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클라이드 톰보라고 해서 퍼시벌 로웰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꼼꼼했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디지털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판에다가 빛을 모아서 기록하는 유리 건판 기술을 쓰거든요. 그래서 유리 건판 수백 장 속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찍힙니다. 거의 한 200만 개 찍혔다고 해요. 근데 그 별들을 진짜 하나하나 눈으로 다 비교하면서 같은 방향의 하늘에서 며칠 사이로 미세하게 위치가 달라진 작은 천체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를 다 진짜 눈으로 비교한 거예요. 다만 퍼시벌 로웰은 조금 도구를 쓰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두 장의 사진을 딱 준비를 합니다. 이 사진들은 같은 방향의 하늘을 뭐 한 일주일, 열흘 정도 간격을 두고 서로 다른 날짜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 두 장의 사진을 오른쪽 왼쪽에 둔 다음에 한 장 한 장 현미경 같은 렌즈로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옆에 스위치가 있거든요. 이 스위치를 번갈아서 껐다 켰다 껐다 켰다를 하면 순서대로 번갈아 가면서 오른쪽 사진에만 램프가 들어오고 왼쪽 사진에만 램프가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불이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켜지면서 그 렌즈를 통해 봤을 때 오른쪽 사진만 보였다가 왼쪽 사진만 보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 양쪽의 사진 사이에서 뭔가 위치를 바꾼 미세하게 꼬물거리고 움직인 천체가 있었다라고 하면, 다른 별들은 다 고정되어 있으니까 사진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줘도 별로 차이가 안 나겠지만, 혼자 움직인 천체가 있다면 걔는 티가 나겠죠.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두 장의 사진을 왔다 갔다 하는 일종의 움짤 이미지, GIF 이미지를 만든 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움직이는 게 있는지, 고정된 별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천체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합니다. 이 끈질긴 사냥 끝에 톰보는 1930년 1월 말 한 일주일 간격으로 뭔가 미세하게 위치를 바꾼 천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1930년 3월 자신의 스승이었던 퍼시벌 로웰의 생일날 이 역사적인 새로운 천체의 발견을 공표하게 되는 거죠. 한동안 이 천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지를 두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뜻밖의 한 여자아이가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명왕성 플루토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게 조금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천문학자들이 새로운 천체를 발견했다, 심지어 이게 새로운 행성으로 의심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접했던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천문학자는 아니었고 도서관에서 일하는 분이었는데, 천문학 쪽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이제 이런 소식을 신문을 통해 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소녀 버니라고 하는 이제 여자아이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버니라는 여자아이가 플루토라는 이름을 딱 제안을 했고,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할아버지가 친분이 있는 천문학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름이 지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루토로, 명왕성으로 이제 이름이 지어지게 된 거고요. 그때 명왕성의 발견을 기념하기 위해서 디즈니에서도 플루토라는 이름의 강아지 캐릭터 이름을 또 짓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 강아지 캐릭터 이름이 이제 플루토, 명왕성인 이유가 또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명왕성의 발견과 관련해서 약간 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퍼시벌 로웰이 천왕성, 해왕성 넘어
또 다른 플래닛 X의 가능성을 생각했던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롭게 발견된 해왕성에도 불구하고 천왕성의 궤도의 어떤 미세한 요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행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플래닛 X를 가정했던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1980년대 보이저 2호가 지구 바깥으로 날아가고 천왕성과 해왕성을 직접 탐사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게 좀 필요 없는 계산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게 실제로 보이저 2호가 해왕성 근처를 지나가면서 그때 궤적이 얼마나 틀어지는지, 해왕성의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관측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해왕성의 질량을 조금 과대평가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해왕성의 질량은 우리가 실제 기대했던 것보다 한 0.5% 더 가벼웠습니다. 이 가벼운 새롭게 업데이트된 해왕성의 질량을 적용하면 더 이상 천왕성과 해왕성의 궤도를 설명할 때 있어서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애초에 질량을 실제와 조금 다르게 유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궤도 섭동에 대해서 좀 불필요하게 플래닛 X라고 하는 새로운 행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지금에 와서 새로 바뀐 질량을 적용하면 애초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사실 명왕성 자체의 질량은 너무 가볍거든요. 원래 퍼시벌 로웰이 기대했던 플래닛 X에 요구되는 질량은 지구 질량이 한 5배 이상으로 무거웠어야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명왕성은 너무 가벼웠으니까 엄밀하게 보면 명왕성은 로웰이 기대했던 플래닛 X였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까지 해서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라고 하면 뭔가 말하다만 그런 좀 찝찝한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이 명왕성은 어떻게 태양계 행성의 지위를 잃게 되었냐면,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 태양계 끝자락 새로운 구조가 발견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서히 천문학자들은 태양계 외곽에 태양계가 한 50억 년 전에 우주 공간에 있던 다양한 부스러기가 반죽이 되고 모여서 만들어졌을 텐데, 천문학자들은 조금씩 어쩌면 아직도 미처 큼직한 행성을 빚는 데 쓰이지 못하고 남은 부스러기 잔해들이 태양계 외곽을 떠돌고 있지 않을까, 마치 화성과 목성 사이에도 소행성 벨트가 있는 것처럼 태양계 끝자락 명왕성 너머에도 이런 소행성 부스러기 벨트가 넓게 퍼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천문학자들 중에 누가 있냐면 케네스 에지워스란 천문학자, 또 네덜란드 출신의 제라드 카이퍼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는데,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는 카이퍼만을 보통 이야기를 해서 이 태양계 외곽에 부스러기로 가득 채워진 일종의 소행성 벨트를 카이퍼 벨트라고 부르긴 해요. 하지만 요즘에는 또 에지워스가 더 먼저 독립적으로 이런 개념을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같이 기리는 차원에서 에지워스 카이퍼 벨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카이퍼 벨트의 존재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지만 실제 관측으로 확인된 건 199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제인 루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태양계 끝자락을 떠돌고 있던 새로운 소천체 하나를 발견하거든요. 얘가 이제 1992 QB1이라고 하는 1년번호로 한동안 불렸던 천체인데, 이 천체가 움직이는 궤적을 쭉 추적을 해서 새롭게 발견된 작은 천체가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평균 거리를 재보니까 한 44AU 정도였어요. 명왕성보다 조금 더 먼 거리였죠. 이 천체가 발견되면서 천문학자들은 드디어 명왕성보다 더 먼 거리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 빈 우주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앞서 에지워스와 카이퍼가 이야기했듯이 명왕성보다 좀 작거나 엇비슷한 크기를 갖고 있는 소천체들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천체가 발견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굉장히 많은 세드나 아니면 마케마케 이런 다양한 천체들이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 발견되기 시작을 하죠.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19992 QB1이라고 하는 천체는 처음 발견되었을 때 이 발견한 천문학자들이 스마일리라고 하는 되게 귀여운 이름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이미 다른 소행성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름을 지어줄 수는 없었고요. 여러 논의 끝에 이제 엘비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마 지어졌을 거예요. 처음 발견되었던 19992 QB1은 그다지 크게 찌그러지지 않은 거의 원에 가까운 예쁜 궤도를 그리면서 태양으로부터 항상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천체이기 때문에 아주 낮은 온도로 차갑게 얼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QB1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 그런 카이퍼 벨트 천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인류가 이 QB1족에 해당하는 소천체를 실제 탐사 로봇을 통해서 스쳐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되게 훌륭한 역사인데, 원래 명왕성을 향해 날아갔던 뉴 호라이즌스라고 한 탐사 로봇이 있습니다. 이 탐사 로봇이 명왕성 탐사를 마치고 속도를 당연히 줄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더 빠르게 카이퍼 벨트 쪽으로 날아갔고요. 그때 이제 아로코스라고 하는 이름의 작은 소천체 곁을 지나갑니다. 아로코스는 약간 납작하지만 동그란 원반 모양의 형체가 좀 맞붙어 있는 호떡기계로 짓눌린 눈사람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있는 독특한 소천체인데 이제 이 아르코스 곁을 지나가면서 인류가 처음이자 지금까지는 마지막으로 큐비원족 카이퍼벨트 천체를 직접 탐사하기도 했었던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명왕성의 지위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했던 제일 중요한 계기는 바로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천문학자 때문인데요. 이 마이클 브라운이 원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명왕성 너머에 명왕성과 엇비슷한 혹은 그 이상의 크기를 갖고 있는 또 다른 10번째, 11번째 행성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 카이퍼벨트 근처를 떠도는 여러 천체들을 이제 찾아 나서는 거죠. 여러 탐색 끝에 드디어 2000년대 초반에 들어가면서 세드나, 에리스, 마케마케, 콰오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소천체들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치명적으로 명왕성에게 위협이 되었던 천체가 에리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에리스는 당시에 추정되는 크기가 2000km 안팎을 좀 넘었거든요. 명왕성보다 운이 좋으면 좀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죠. 명왕성을 우리가 지금껏 행성으로 불러왔는데 명왕성보다 조금 더 큰 새로운 소행성이 더 먼 거리에서 발견됐으니까 그럼 얘도 똑같이 행성으로 불러줘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이렇게 발견된 천체가 뭐 한두 개 정도였을 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많은 관측들을 하고 거의 수백 개 가까운 새로운 카이퍼벨트 천체가 발견되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천체들을 다 새로운 행성으로 불러줘야 할지, 아니면 차라리 명왕성의 지위를 조금 새롭게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온 건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마이클 브라운이 만든 이 논란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2006년 모여서 투표를 합니다. 명왕성을 비롯해서 태양계에 있는 천체들을 어떻게 이제 교통 정리를 좀 할 것이냐, 요거를 논의하는 거죠. 사실 명왕성에 대해서 비롯되었던 이 논란의 핵심은 애초에 인류가 지난 수천 년 동안 행성이란 무엇인가라는 명확한 과학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논란이었어요. 그동안엔 명왕성 혹은 그 친구들처럼 애매한 케이스들이 없었기 때문에 딱히 명확한 과학적인 정의를 만들지 않아도 얘는 행성이다, 얘는 행성보다 작은 소행성이다, 이렇게 구분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행성이라는 관습적인 표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정의를 만들 이유조차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애매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늦게나마 21세기가 되어서야 그 행성이란 단어의 정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태양 주변을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분히 질량이 무거워서 자신의 덩치를 매끈매끈한 공 모양으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덩치가 작아서 울퉁불퉁한 모양을 갖고 있는 소행성들은 이 조건에서 날아가는 거죠.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에서도 명왕성은 살아남습니다. 명왕성을 또 쫓아내야 되니까 특별한 세 번째 조항을 추가하죠. 뭐라고 추가하냐면 그 주변 궤도 일대에서 가장 압도적인 궤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주변에 자기랑 비슷한 덩치를 갖고 있는 다른 천체들은 없고 자신이 제일 압도적으로 큰 사이즈를 갖고 있는 그 주변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천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자기적으로 보일지도 모르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명왕성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비판한다면 명왕성만 골라서 쫓아내려고 만든 인위적인 조건 아니냐라고 불만을 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항목이 추가되면서 명왕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함께 떠돌고 있던 다른 소천체들도 다 날아가게 되고, 또 목성과 화성 궤도 사이에서 한때 제일 큰 소행성이라고 불렸던 세레스 같은 친구들도 외소행성으로 격화돼서 이제 새롭게 등급이 매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명왕성과 관련해서 좀 재밌는 생각을 하나 해볼 수 있는 게, 명왕성은 1930년에 처음 발견됐죠. 그리고 아직 2025년이에요. 아직 95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100년도 채 안 됐죠. 조만간 5년 더 지나서 2030년이 되면 인류가 명왕성의 존재를 발견한 100주년이 될 거예요. 굉장히 또 뜻깊은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명왕성의 태양계 주변을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공전 주기가 대략 248년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왕성은 1930년에 처음으로 인류에게 존재가 들키고 나서 지금까지 태양 주변을 한 바퀴도 채 못 돌았어요. 앞으로 100년 더 긴 시간이 흘러야만 비로소 명왕성은 태양 주변 한 바퀴를 돌면서 1명왕성 년을 채울 수 있겠죠. 얼마나 명왕성이 멀리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인류는 명왕성에 탐사 로봇을 보낼 엄두를 못 냈거든요. 처음에 보이저 탐사선을 쏘아 올렸을 때 명왕성도 타겟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명왕성까지 가게 되면 너무 또 여행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때는 굳이 명왕성은 행선지로 고르진 않았었고요.
그렇게 거의 70년 동안 인류는 단 한 번도 명왕성에 방문하지 못한 채 상상 속에서만 명왕성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명왕성이 한창 행성의 지위를 잃네 맞네 이런 논의가 벌어지고 있었을 2006년도 1월이 되었을 때 드디어 명왕성을 향해서 인류 최초의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가 지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명왕성 탐사선이 1월 달에 떠나고 나서 그해 여름 탐사선은 열심히 명왕성을 향해 떠나가고 있는 와중에 지구에 남아있던 인간들이 명왕성의 그 지위를 박탈시켰던 거거든요. 이 뉴 호라이즌스가 거의 9년 가까운 긴 시간을 날아가서 2015년 7월에 비로소 명왕성 근처를 플라이바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찰나의 시간 동안 열심히 촬영을 해서 햇볕을 받고 있는 명왕성의 밝은 표면의 지도를 그리게 되죠. 우리가 사진으로 얻은 명왕성의 모습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남쪽에 넓게 펼쳐진 하트 모양의 평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그 하트 모양에서 아래쪽 구석을 보면 굉장히 매끈하게 크레이터 하나 없이 펼쳐진 얼음 평원들이 보이거든요. 참고로 이 명왕성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하트 모양의 지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명왕성을 처음 발견했던 클라이드 톰보를 기리는 차원에서 톰보 지역이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또 유독 매끈한 얼음 평원으로 덮여있는 지역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이름을 따가지고 스푸트니크 평야라고 부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푸트니크 평야는 크레이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이 얼음 평야 자체가 아직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모든 천체는 어쨌든 한 번 만들어지면 수십억 년 동안 우주에 살아 있으면서 계속 가끔씩 떨어지는 운석과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상처가 남아야겠죠. 근데 유독 이 얼음 평야만큼은 이런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길어봤자 뭐 한 1000만 년 안에 만들어진 굉장히 지질학적으로 어린 지형일 거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또 하트 영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이번엔 매끈한 질소로 얼어있는 얼음이 아니라 좀 검붉고 어두운 색으로 착색된 그런 지역들도 볼 수 있거든요. 또 반대로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물질이 쌓이고 화학적인 변화가 벌어져서 만들어진 수십억 년 된 지형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명왕성은 생각보다 굉장히 지질학적으로 액티브하다, 엄청 활발한 지역이다. 어디는 고작 수천만 년밖에 안 됐고 또 어디는 수십억 년이나 됐고 굉장히 다양한 연령을 갖고 있는 지질학적인 구조와 특징들이 명왕성 전역에 이곳저곳 퍼져 분포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얼음 평원 지역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얼음이 약간 육각형 모양으로 벌집 모양처럼 조각난 흔적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명왕성 안에 아직도 뭔가 뜨겁게 열원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안에서 뜨겁게 열이 올라오고 대류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얼음 표면이 갈라지고 일부는 대류를 통해서 또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순환하는 사이클이 돌고 있다 보니까 얼음 표면에서 조각조각난 일종의 육각형 모양의 얼음 셀 구조 같은 게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왕성은 태양계 끝자락에 숨어있는 그냥 평화롭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차분한 얼음 세계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들여다본 명왕성의 모습은 굉장히 다이나믹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명왕성을 쫓아내게 만든 일명 플루토 킬러라고 불리는 이제 천문학자 마이클 브라운이 있잖아요. 이 마이클 브라운이 되게 재밌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최근 들어 하고 있냐면 태양계 외곽에 본인이 발견했던 세드나를 비롯해서 굉장히 길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는 소천체들이 있어요. 이 천체들이 그리는 궤도를 잘 보면 가장 가까이 태양에 접근할 때는 해왕성 궤도 정도까지 접근을 했다가 가장 멀리 벗어날 때는 진짜 막 300, 400 AU까지 그러니까 명왕성까지 거리에 거의 10배 가까운 수준까지 멀리 벗어나기도 하거든요. 극단적으로 길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는 건데 참고로 이런 천체를 천문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해왕성에 가까이 접근하는 천체다라고 해서 트랜스 넵튜니안 오브젝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천왕성, 해왕성까지 접근했다가 멀리 벗어나는 TNO들의 궤도를 잘 보면 최근까지 발견된 TNO들의 궤도가 유독 한쪽 방향으로 좀 쏠려 있어요. 이 TNO들이 굉장히 길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린다고 했잖아요. 이 타원 궤도가 뻗어나가는 방향들을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그냥 무자괴하게 이쪽 저쪽 랜덤하게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유독 특정한 방향으로만 쏠려 있다는 거죠. 이걸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TNO가 그리는 타원 궤도 상에서 태양에 제일 가까이 접근하는 포인트를 근일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TNO들 궤도의 근일점이 비슷한 방향에 분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어색한 상황이에요.
당연히 태양계 외곽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소천체들이 그리는 궤도는 아무렇게나 그려줘도 되거든요. 그냥 랜덤하게 다양한 방향으로 쏠려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이 TNO들의 궤도가 유독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그냥 우연하게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0.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색한 상황이라고 봤던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마이클 브라운은 이게 또 다른 행성이 숨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TNO들의 궤도가 쏠려 있지 않은 그 반대편에 지구 질량의 한 7배 정도의 질량을 품고 있는 육중한 가스 행성이 또 하나 숨어 있다. 그래서 얘가 태양계 주변 외곽을 천천히 맴돌면서 자기 쪽으로 쏠려 있던 TNO들을 다 잡아먹거나 궤도를 흐트러뜨려서 이미 다 바깥으로 날려 보냈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애들만 살아남아 있고 나머지 자기 쪽에 궤도를 뻗어나가던 애들은 지금은 사라진 상태다. 따라서 태양계 최외곽엔 천왕성, 해왕성 넘어 명왕성 같이 애매한 친구들 말고 진짜 누가 봐도 이건 행성이다라고 봐야 할 정도로 무거운 가스 행성이 또 하나 더 숨어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마이클 브라운의 주장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명 플래닛 9이라고 하는 진정한 9번째 행성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이거를 내가 먼저 찾겠다, 뭐 이런 이제 새로운 붐이 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플래닛 9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재밌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9번째 행성이 진짜 있다면 이걸 우리가 실제 관측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9번째 행성의 궤도가 진짜 멀거든요. 명왕성까지의 거리가 태양으로부터 40AU 정도였는데 이론적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9번째 행성의 궤도 반경은 거의 100에서 200AU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먼 거죠. 이 정도면 여기에 다다르는 태양빛은 정말 어두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행성을 보려면 멀리 떨어진 행성 표면에 반사된 태양빛을 다시 또 멀리 날아온 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제곱의 제곱으로 태양빛은 어두워집니다. 따라서 엄청 어둡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가시광선 관측하는 망원경 같은 거로는 제대로 모습을 볼 수조차 없을 거예요.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적외선 관측 정도인데, 적외선은 아주 에너지가 낮은 아주 미지근하게 달궈져 있는 선체들의 모습까지 볼 수 있고, 또 비교적 가시광선에 비해서 우주 성간 먼지의 흡수가 덜 되고 멀리 퍼질 수 있습니다. 아주 멀리 미지근하게 달궈진 어둠 속에 행성이 있다면 그걸 적외선으로 보는 것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최근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이 열심히 우주를 적외선으로 보고 있으니까 운 좋다면 9번째 행성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완공돼서 관측을 하고 있는 메라로빈 망원경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세밀한 두뇌능으로 우주를 관측하고 있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또 9번째 행성을 볼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령 얘를 포착한다 하더라도 얘가 진짜 행성이긴 한 건지를 검증하는 것도 진짜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예상되는 이 9번째 행성의 궤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공전 주기가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로 길어야 되냐면 진짜 수만 년 정도로 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너무 천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어떤 미지의 또 다른 행성이 밤하늘을 가로질러서 천천히 위치를 바꾸고 있는지, 뭔가 움직이고 있긴 한 건지를 알기가 진짜 어려울 겁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게 행성이다 아니다, 그냥 밤하늘에 고정된 별이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하려면 별들은 밤하늘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같은 방향의 하늘을 좀 다른 날짜에 찍었을 때 무언가 위치를 천천히 바꾸고 있는지를 통해서 얘가 행성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태양계 주변을 도는데 뭐 10,000년 걸린다 이러면은 고작 몇 개월 며칠 관측해서는 유의미하게 자리를 바꿨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겠죠. 진짜 제대로 하려면 수십 년에 달하는 아주 기나긴 관측 데이터를 쌓아야만 행성이다 아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그래서 좀 재밌는 분석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번째 행성이 진짜 있다면 그나마 유의미한 관측은 적외선 관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진 적외선 관측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요즘 데이터랑 과거의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무언가 비슷해 보이는 천체가 자리를 바꾼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우주를 관측했던 아이라스라고 한 적외선 망원경,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우주를 관측했던 아칼이라고 한 적외선 망원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망원경의 관측 데이터를 비교해가지고 실제로 뭔가 위치를 바꾼 것 같다, 이게 아마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던 9번째 행성의 후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반대의 주장도 있어요. 또 어떤 발견이 있었냐면 열심히 이제 관측을 해보니까 새로운 TNO가 또 발견되는데 이번에 발견된 2017OF201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TNO는 기존에 우리가 그동안 발견해 왔던 TNO들과는 좀 반대 방향으로 궤도가 틀어져서 돌고 있습니다. 이게 또 되게 좀 치명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마이클 브라운이 뭘 근거로 아홉 번째 행성을 이야기했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TNO들이 유독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는 궤도 분포를 갖고 있다. 이거는 너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려면 그 반대쪽에 아홉 번째 행성이 궤도를 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이 새로운 2017OF201이라고 하는 천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궤도가 쏠려 있기 때문에 마이클 브라운이 이야기했던 근거 자체가 좀 사라지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 특정한 방향을 유독 더 자주 관측한 나머지 거기에서만 주로 TNO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고 관측적인 편견, 바이어스가 반영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아홉 번째 행성이라는 망령을 뒤쫓았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둘 중에 누가 맞을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참 재밌게도 아주 먼 우주로 나아가지 않아도 비교적 코앞에 있는 태양계 끝자락에서조차 우리는 우주의 비밀을 아직 다 모르고 있다. 정말 아홉 번째 행성이 숨어 있을지 어쩐지 아직은 천문학자들조차 열심히 찾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우리가 지켜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